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 정도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게 되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해서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따로 먹는 것이 사실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열과 산성의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으며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을 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했더니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서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잖아요. 오이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때 배랑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의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로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3mg, 심지에는 30.6mg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코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로 그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은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적 위험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돼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이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통해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에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가 있죠.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딱 지금 드셔야겠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고요.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엽산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 역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참외의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한의학에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말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인데요.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는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게 되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는 거 보셨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게 되면 기름기가 뜨게 되면서 위는 소화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위벽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 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도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참외의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외의 효능은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또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참외의 효과는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 정도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 참외의 효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 같은 질환이 오거나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몸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의 상승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도 있고요. 변비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죠. 여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항암 효과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 효과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참외에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임신 중에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식욕을 돋구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식초가 되는 것이죠.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서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참외와 만나게 되면 효능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나와서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외 껍질을 얇게 썰어서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이랑 버무려서 참외 무침으로 드셔보셔도 됩니다.